자, 인체 방어작용인데요. 근데 일단 질병을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을 나눌 수가 있고, 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한, 병원체는 이제 병원을 옮기는 그런 뭐 물체, 뭐 병원을 옮기는 애들 그런 건데, 병원체에 의해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병원체가 숙주로 침입하는 경로에 따라 호흡기, 소화기, 매개, 곤충, 신체적 접촉 등이 있고, 독감이나 뭐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죠. 뭐 감기도 바이러스고, 천연두, 콜레라, 결핵 등 이런 것들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그 병원체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원생 생물이나 균류, 변형 프라이온 등이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지 않아도 나타나는 질병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는다. 환경이나 유전, 생활 방식 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혈우병, 뭐 혈우병은 유전이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생활 방식이 뭐 안 좋아서 너무 뭐 비만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릴 수 있죠. 아무튼 그렇고, 이제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이다. 병원체에 세균이 있고, 세균은 뭐 하여튼 세포성입니다. 세포성. 세균도 일종의 이제 세포이기 때문에 원핵 생물이면서 원핵 세포죠.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죠. 근데 이제 뭐 DNA나 이런 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모양에 따라서 구균은 동글동글한 거고, 간균은 좀 막대기 모양인 거고, 나선균도 있습니다. 감염된 생물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이 균들이 살아가는데 독소를 분비하는 거죠. 질병을 일으킨다.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질병의 종류를 아셔야 됩니다. 결핵이나 세균성 식중독, 폐렴, 그냥 폐렴 이렇게 나오거든요. 폐렴, 식중독, 결핵 이런 거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세균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한 후 방출될 때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 정상세포가 파괴가 되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 이건 항생제, 얘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뭐 타미플루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항바이러스제가 뭐 되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항생제에 비해서는 좀 덜 연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은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생물로 대부분 열대 지역의 매개 곤충을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말라리아나 수면병 등이 있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그 원생 생물이 그 모기 혈액에 유충이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모기는 별 탈이 없는 거지. 말라리아라고 하는 애가 모기한테는 별 탈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기는 별 탈이 없는데, 모기가 이 말라리아 원생 생물을 우리 몸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걔가 우리 몸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데,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뭐 1년에 몇십만 명 되는 것 같던데, 모기가 이제 이렇게 말라리아를 전염을 시킬 수가 있고, 매개 곤충이. 수면병은 이제 파리입니다. 파리, 채채파리라고 해서 얘도 이제 흡혈파리예요. 이렇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게 자기가 그 수면병 일으키는 원생생물을 주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심각하죠. 수면병은 이제
말이 수면병이지 뭐 이렇게 뇌가 녹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심각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뇌 먹는 아메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메바, 뇌 먹는 아메바 이런 거 뉴스에 요즘 나오던데 그게 이제 호숫가나 이런 데서 수영을 하다가 코나 이런 데로 그 아메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 자리 잡고 뇌에 구멍이 나서 죽습니다. 거의 치사율 100%인데 그런 애들은 원생 생물이다. 원생 생물. 그 다음에 균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무좀이죠. 무좀. 균류도 진핵 생물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균류가 몸에서 계속 증식하거나 균류가 생산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균류에 의한 질병은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면 된다. 뭐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좀 걸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군대 가면 무좀 걸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무좀도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제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나 핵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막은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거 원래 그 세포 안에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또 막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고 핵막도 없고 그 다음에 DNA가 세포질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그냥 퍼져 있다 이거죠. 따로 핵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은 껍질이 돼요. 단백질은 껍데기를 둘러싸여져 있고요. 바이러스성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옆에 빈칸 채워보면 어떤 질병은 병원체에 의해 감염이 나타나며 감염성 질병이겠네요. 전염이 되기도 한다. 무엇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 세균이지 세균. 세균에 의한 질병 항생제로 치료한다. 결핵을 일으키는 거는 병원체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맞죠? 결핵은 세균이 일으키는 거니까 맞죠? 동그라미. 말라리아와 수면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모두 원핵생물이다. 원핵생물은 세균을 말하는 거고, 진핵생물이야. 진핵생물. 핵이 있습니다. 진핵생물이 되니까 X.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형 프라이온은 이게 일종의 단백질이거든요. 프라이온이 단백질이에요. 프라이온 단백질. 원래 정상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세포도 아니야.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거는 유전 물질도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변형 프라이온이 잘못된 프라이온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애를 이렇게 변형시켜요. 와가지고 변형을 시킵니다. 원래 단백질 역할을 해야 되잖아. 원래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조를 변형을 시킵니다. 희한하지. 근데 이 변형된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광우병 뭐 이런 거 걸리면 소가 이제 막 균형을 못 잡고 막 이러다가 픽 쓰러져가지고 죽고 이래. 심각하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단백질성 감염입자다. 근데 얘는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얘는 이제 끓여도 안 없어져요. 보통 세균이나 이런 거 살균한다라고 끓여 먹으면은 좀 안전하잖아. 근데 이런 애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좀 심각한 질병인 거죠. 특히 이제 광우병 안에 그 신경세포 이런 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렇게 뼈 사골 이런 거 많이 먹거든. 그런데 안에 척수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광우병이 발병한 그런 지역의 소를 수입해서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 있어요. 광우병 소로 수입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그런 적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병은 이제 병원체의 접근을 막아야 되니까 마스크를 낀다던가 손을 자주 씻는다던가 음식을 익혀 먹고 물을 끓여 먹고 뭐 그런 병원체를 이제
뭐 살균하거나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있고 특이적 방어작용이 있는데,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병원체 종류나 감염 경험의 유무랑 관계없이 감염 발생 시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일단 피부가 병원체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때를 자주 밀잖아요. 근데 그 때에 해당하는 그런 각질들이 쌓여 있는 게 적당히 쌓여 있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쌓여 있는 게. 그게 이제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땀이나 지방 이런 데서 나오는 산성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또 억제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점막이라고 해서 이제 뭐 콧물이나 아니면은 뭐 가래나 뭐 이런데 이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피부에 이렇게 덮고 있는 점액질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또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먼지나 뭐 이런 것들 걸러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모 운동으로 이제 점액과 함께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지기도 한다. 땀이나 눈물이나 눈도 이제 눈물 안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그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도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로 이제 그 병원체가 침입할 수 있는데, 거기 눈물이 적당하게 이렇게 있어야지 세균의 세포벽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라이소자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침이나 호흡기 통로에 있는 점액 이런 것 등에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다 아셔야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침입을 했어요. 이렇게 침입을 했어 안쪽으로. 그러면 일단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는 일단 뭐 가리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침투한 병원균은 일단은 식균작용이라고 해서 잡아먹어요. 얘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식균작용, 식세포의 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얘에 맞는 특별한 항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단계로 가는 거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이 되는 거고, 식세포가 이제 식균작용 일으키는 것 자체는 그냥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요. 염증 반응,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하면 열이 나고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염증은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작용이다. 일단 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부어오르고 좀 열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세균을 죽이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물론 나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열이 나는 거 자체로는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세균을 이제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지. 염증 반응도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크로아츠펠트 야코프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변형된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쓰면 되고, 이제 단백질입니다.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애는. 그 다음에 땀, 물, 눈물, 침, 점액의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라이소자임이 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 종류와 감염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맞죠? 동그라미. 대식세포는 체내로 침투한 병원체를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하는 식세포작용, 식균작용을 한다. 동그라미. 넘겨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만약 가시에 찔렸다. 거기에 묻어있는 뭐 세균이나 뭐 이런 병원체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거를 분비하는 애가 이제 비만세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 여기는 그림이 있진 않은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애 중에 좀 진짜로 뚱뚱한가 봐요. 뚱뚱한 비만세포라는 애가 있어. 비만세포. 거기에서 히스타민이 나와. 근데 걔가 하는 역할은 이제 백혈구가 여기로 모이라고 하는 신호가 됩니다. 화학적 신호가 돼요. 그리고 백혈구 같은 건 원래 크니까 이 혈관 같은 거 잘 통과 못 하는데, 이게 부어오르게 하면서
좀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줘요. 혈관도 부풀어 오르고 히스타민이.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여기 혈관을 삐집고 나와서 식균작용 할 수 있습니다. 상처부에 모인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한다. 일단 뭐 이런 게 이제 염증 반응, 염증도 일어나는 거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아무튼 뭐냐, 여기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고, 근데 이걸로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애 몇몇 애들은 제거할 수 있어도 더 많은 애들이 막 침투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을 작동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죽이는 거죠. 이제 특정 항원을 인식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방어작용이며 T림프구와 B림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림프구라고 하는 거는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T림프구와 B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일단은 다 그 혈액, 백혈구, 적혈구 이런 애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 뼈 안에서, 뼈 안에서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걔가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되고, 근데 이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골수에서 성숙을 하면은 비림프구고, 이게 B가 이제 보온이죠, 봉제. 골수에서 성숙하게 되면은 비림프구고, 가슴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성숙하게 되면 T림프구가 됩니다. 가슴샘에 그 약자가 T가 들어가요. 또 T림프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는 역할이 T림프구는 그림 잠깐 보면은 보조 T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색포독성 T림프구가 있고요.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세포가 B림프구가 돼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항원은 체내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은 항원이고, 그 다음에 항체는 B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이 항원에 맞는,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항체가. 특정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하여 작용하는데 이거를 항원항체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항원에 맞는 항체가 있는 거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원항체 특이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면역 반응이 그러니까 특이적 방어 작용 중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는데,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야. 감염된 세포. 병원체 때문에 감염된 세포, 제 역할 못하는 이 세포. 이건 원래 내 거였겠지, 처음에는. 근데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는 세포독성 T림프구야. 세포독성 T림프구. 방법은 이제 대식세포가 일단은 병원체를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분해한 다음에 항원 조각을 제시를 합니다. 얘가 이런 애다, 요런 애다, 이렇게 제시를 해. 그러면 이제 제시하고 보조 T림프구가 이를 인식을 합니다. 얘가 어떤 애라고 하는 건 이제 정보를 이제 취득하는 거죠. 인식한 다음에 얘에 맞게끔 활성화돼서 얘가 가서 이제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조 T림프구가 대식세포한테 가서, 대식세포가 일단 잡아먹죠. 잡아먹어서 여기다 항원을 제시를 해. 요런 애가 침입했다, 요번에. 그러면 이제 보조 T림프구가 가서, 아, 요런 애구나. 그래서 얘가 와서 세포독성 T림프구를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얘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은 요런 애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이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게 세포성 면역이에요. 근데 이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 정보를 줘서,
비림푸구가 보니까 이제 비림푸구가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요런 애는 요런 항체를 만들면은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어. 엄청 똑똑하지, 신기하게도. 그게 이제 분할을 해요. 이제 뭐 이렇게 공장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이거에 맞는 맞춤형 공장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형질 세포라고 하는 애가 돼. 근데 이 형질 세포는 그림에 좀 잘 보시면 골지체가 되게 많게 그려놔요.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게 골지체거든, 골지체.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분비하는 게 많으면 이렇게 골지체가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항체를 분비하기 좋은 형질 세포로 만들어서 항체를 분비를 해. 그럼 얘가 이 병원체 있죠, 병원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을 해서 무력화시켜요. 어디 막 못 돌아다니게 막 그렇게 만들어놔. 그럼 나중에 또 대식세포가 와서 또 다 처리합니다. 그런 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 이 항체가 체액에 둥둥 떠다니는 거지, 체액에. 혈액이 있으면 원래 혈액에는 세포들, 혈구나 이런 애들도 있고, 체액도 있잖아요. 혈장 성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림푸구를 형질세포로 만드는 애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기억세포로 남겨요. 기억을 남겨. 저장을 해놔, 정보를. 나중에 또 병원체 A가 들어오면은 요런 과정 없이 기억세포가 바로 항체를 바로 이제 얘도 이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과정 없이 바로 항체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백신에 하는 이제 역할이기도 하고 2차 면역 반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좀 다시 읽어보면 체액성 면역은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삼킨 후 분해하여 항원을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이를 인식해서 활성화되고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원항체를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처음 침입했을 때는 이런 과정은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에 의해서 빠르게 분화되어서 항체를 만드는 것은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건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자, 림프구 중 무엇은 골수에서 B림프구죠, B림프구.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그 다음에 B림프구는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에 의해 보조자가 붙죠.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체액성 면역은 활성화된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세포독성 면역이라고 해야 되고, 세포성 면역이죠. 세포성 면역이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에 의한 면역 과정이죠.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 작용은 T림프구와 B림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죠? 네,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어 작용을 이제 나누면 비특이적 방어 작용, 선천성 면역, 광범위한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반응이 일어나고, 외부 방어, 피부, 점막, 분비액 등 내부 방어, 식균 작용, 염증 반응이 있다. 구분하셔야 하고요. 특이적 방어 작용은 후천성 면역이기도 한데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이렇게 느린 반응,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느린 반응이고,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거고요.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자,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에 비해 항체 생성량이 많다. 맞습니다. 항체 생성량 많아요. 이제 밑에 그 자료에 보면 1차 항체 생성량은 요 정도 됐었는데
2차로 A가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이게 항체 양이 많아지죠, 그렇죠? 이거는 또 이제 잠복 기간인데 이건 거의 잠복 기간 없이 항체를 바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다 쓰면 되고 1차 면역 반응에서 모모가 형질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할된다. 비림프구죠, 비림프구. 그 다음에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에 비해 항체가 생성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죠. 길다 틀렸고 X. 2차 면역 반응에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맞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항체가 A가 이제 항원이 이게 A 들어왔을 때는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게 B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요건 1차 면역이죠. 이건 1차 면역. 이거 보십시오. 백신 개발. 백신은 이제 1차 면역 반응을 일부러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좀 약화시켜서. 이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한 물질을 백신이라고 한다. 백신이 투입이 되면 좀 약하게 앓죠. 약하게 앓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는 병원균이 침입한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다 맞아 놔서 코로나가 있을지도 몰라. 사실은 여기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잘 대처할 수가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변종 코로나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지금 백신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1차 면역 반응을 이제 좀 약화시킨 병원균을 이용해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이용한 닭의 면역, 병원성 세균 A와 B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A와 B는 감염된 적은 없다. 죽은 A를 닭에게 주사하고 10일 후 살아있는 A를 주사하였다. 생존.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가가 죽은 A는 이제 A는 병원체를 말하는 거예요. 병원체 세균 죽은 애를 주입하고 좀 있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A를 주입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닭이 안 죽었다 이거지. 생존인 닭이지 닭. 그러면은 이거는 백신에 효과가 있다. 근데 A를 주사한 다음에 나중에 B 주사했어. 그거는 효과가 없죠. 닭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죽은 B를 주사한 다음에 A를 주사했다. 이것도 효과 없겠지. 죽었어요. B를 주사하고 B를 주사할 때 살아있다. 이거는 다 가랑 라는 이제 백신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은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체내로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다. 백신이죠, 백신. 백신을 투여하면 주입한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며 동일한 항원이 재침입하면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요. 형질세포 쓰면 되겠네요. 자, 우측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가에서 죽은 A를 주사한 닭에서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었다. 맞죠? 우측 탐구자료 살펴보기에서 라에 살아있는 B를 주사한 닭에서는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얘기죠. 네. 요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자, 혈액형에 대해서도 사실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형인 사람이랑 B형인 사람이 있어. 근데 A형인 사람의 적혈구에 응집1 A가 있어요. 응집1은 항원이야, 항원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항원 역할을 하는 거지. 응집원은 항원이고, 그다음에 응집소는 혈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혈장에 풀어져 있는 거. 얘는 항체 역할을 하는 거지. 항체 역할. 베타 응집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형인 사람한테 이렇게 있는데
베타 응집소가 A 응집원을 응집시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멀쩡히 살아있는 건데, 이 사람 혈액 A형을 뭐 B한테 넣는다. 근데 B한테는 알파 응집소가 있어요. 알파 응집소는 응집원 A랑 결합할 수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얘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분이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얘는 응집원 A와 결합해서 이 혈액을 응고를 시켜요. 근데 혈관에 혈액이 응고되면은 심하면 죽는 거야. 혈류의 흐름이 막히니까. 그래서 A형 P를 B형한테 수혈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항체 역할을 하는 알파 응집소가 있기 때문에 적혈구들을 이제 막 이렇게 엉겨붙게 해가지고 응고작용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B형인 혈액을 수혈해도 마찬가지죠. 여기 응집소 베타랑 응집원 B랑 결합해서 응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형인 사람을 뭐 A형이나 B형한테 다 수혈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응집원을 A, B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응집소는 없어. 근데 그럼 거꾸로 이런 사람 P가 일로 들어온 거는 또 괜찮아. 근데 괜찮은 것도 소량이야, 소량, 원래는. 왜냐면 적혈구가 훨씬 이렇게 더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적혈구 요 애가 이렇게 들어온 건 괜찮은데, 요 응집소 알파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AB형 혈액형의 이 응집원 A랑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량은 괜찮은데 B형을 좀 많이 이렇게 수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B형에 있는 응집소 알파가 AB형 이 적혈구에 있는 응집원 A랑 결합할 거기 때문에. 근데 O형인 사람은 응집소만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나쁜 거지, 수혈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제 요런 애가 들어오면 바로 응집 반응을 일으키니까. 근데 O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수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 관계는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같은 종류의 피만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뭐 좀 급하다 그러면은 AB형은 O형, B형, A형 다 받아도 됩니다. 근데 O형한테 다른 혈액형을 수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O형은 AB형, B형, A형한테 다 수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혈액형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 항 A혈청이 이게 B형인 사람의 P야. 사실은 B형인 사람의 P. B형인 사람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데, 응집원 이런 건 이제 굳혀가지고 이거를 제거하고 난 거예요. 혈청이라는 거는 혈병 같은 거를 제거하는 건데, 이제 아무튼 혈액을 이제 담아놓고 이렇게 혈구나 이런 것도 제거하고 혈장 성분만 가지고 있는 게 혈청이거든요. 그래서 응집소 알파가 있으니까 항 A 혈청이랑 만약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건 A형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A형이나 AB형이 되는 거죠. 항 B혈청이랑 응집 반응을 하게 되면은 B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B형. 이제 B형이나 AB형은 다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O형은 다 응집이 안 돼요. 그래서 수혈 관계는 소량은 이제 다른 혈액형이라도 수혈할 수 있는데, O형은 받을 수 있고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H식형 혈액형은 이거는 이제 RH 플러스형인 사람은 응집원이 있어요.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응집원이 없고, 그러면 RH 플러스를 RH 마이너스한테 주면은 이 사람은 응집 반응을 해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RH 마이너스형인 사람은 처음에는 응집소가 없어요. 처음에는 없다가
한번 수혈을 했어 RH 플러스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노출돼가지고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얘 못 줘요. 처음은 괜찮은데 뭐 다량 들어가면 또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RH 마이너스 합성한테. 자, 그래서 ABOC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인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1 B가 있고 응집1 B가 있고 응집소는 알파 응집소가 있는 겁니다. 응집1 B가 있고 알파 응집소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혈청에 응집소 알파가 있다. 그럼 항 A형입니다. A. 항 B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자,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가 있는데 B형인 거와 A형인 사람과 응집 반응을 일으킨다. 맞죠? ABO식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는 겁니다. X. 응집소 알파가 있는 거예요. B형인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질환. 알레르기는 좀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민하게. 꽃가루가 뭐 이렇게 들어와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뭐 히스타민 이런 게 되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막 이렇게 붓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약물이나 두드러기, 가려움, 기침, 콧물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한다. 원래 별 문제 없는 내 조직인데 항원으로 인식해서 그런 거를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원래 내 관절인데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침입자다 생각해가지고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근데 이거 원인은 잘은 모른대요. 뭐 연구가 더 돼야겠죠. 뭐 저런 거 밝히는 사람은 또 뭐 노벨 생리학상 뭐 이런 거, 의학상 뭐 이런 거 받기도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면역 결핍. 보조 티림프구가 보조자가 붙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싶은데 보조 티림프구가 있어야지 특이적 방어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조 티림프구를 이 HIV 바이러스가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보조 티림프구를. 그러면 이제 면역이 결핍이 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라고 하는 거죠.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사소한 거에도 이제 죽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즈에 걸리면. 그 다음에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생쥐를 준비한다. 생리식염수 2에는 죽은 X를 조사한다. 일주 후 일주 후 나의 1과 2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와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다. 다의 2에서 얻은 혈청을 3에게 주사한다. 일주일 후 1에서 3에는 살아있는 X로 감염시킨 뒤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엄청 복잡하네. 아무튼 죽은 X를 주사하면 이 혈청 안에 봐봐, 혈청 안에 얘가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야. 항체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살아난 거고, 얘는 생존한 거고. 근데 항체를 주사를 한 다음에 얘를 주사하면 살아있을 수 있지 않나? 3은 살았지, 그쵸?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항체를 분리해서 주사한 거거든요. 요거는 백신을 투여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 혈청에는 뭐 기억세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혈청이라고 하는 건 혈장 성분이거든요. 혈장 성분. 근데 항체는 있어. 항체를 주사하고 X 감염시켰을 때 살았지. 얘도 살았죠. 근데 얘는 이제 생리식염수는 뭐 백신의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죽은 거고, 그 다음에 1에서는 기억세포가 생성이 안 됐고, 얘는 뭐 당연하긴 하고 항체도 생성 안 됐고, 2에서는 기억세포가 생성됐고 항체도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있죠. 3이 살았다라는 것으로 2로부터 분리한 혈청에 항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료제지, 치료제. 항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하실까요? 네. 무엇은 특정 항원에 대해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알레르기죠, 알레르기. 알레르기 쓰시면 되고, 무엇은 면역계가 자기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하여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자가 면역 질환.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면역 결핍의 대표적인 예다. 맞죠? 탐구 자료 살펴보기에서 E에게 죽은 X를 주사한 후 E에서 X에 대한 형질 세포가 형성되었다. 맞죠? 형질 세포가 형성되지. 형질 세포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2점 테스트 해보겠어요.